제가 오늘은 일단 네 가지로 이제 그 파트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변화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바뀌었냐? 첫째는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게 바뀐 거고, 배우는 것만 바뀐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방식도 바뀐 거고요. 그리고 수능이 바뀌었죠. 수능 개편안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대학들이 아이들을 뭘 보고 뽑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크게 보면 수시, 정시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수시는 대학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별로 알아서 뽑기 때문에 수시고요. 정시는 국가가 정한 기간에만 정해진 기간에 뽑을 수 정시인데 이 수시가 크게 보면 내신으로 뽑는 교과, 생기부 전체를 평가하는 종합, 편향생. 예, 종합 번역, 그 다음에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수시고 정시하면 그냥 수능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내신만으로 뽑는 내신 100전형, 교과 100전형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만으로 뽑는 수능 100전형, 100% 정시 수능 100전형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여기서 예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향은 뭐냐면 그러면 입결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학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2학교군이라고 하는 이 인천 지역의 부평구 지역의 고등학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뀌었다, 확정됐고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되는 어떤 발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끝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2015 교육과정이에요. 이때는 그냥 단위 이수제인데요. 1단위가 뭐였냐면 한 학기를 17주로 잡아요. 그래서 50분짜리 수업을 17번 들으면 학생들은 1단위를 이수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는 학점제로 바뀌었어요. 학점제는 한 학기를 16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한 주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50분 수업 16번 들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주요 과목에서 2단위씩 빠졌어요.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년 7월에 어머님들이 한번 고민할 시기가 와요.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럼 2학년 때 뭘 배울지를 학교가 조사를 해요. 아이들한테 선택하라고. 그걸 1학년 7월에 해요. 예, 기말고사 전후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진로가 정해져 있어도 뚜렷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사회과학 8단위, 사회 8단위, 과학 10단위예요. 제가 뒤에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줄어드는 걸 어디에서? 바로 여기. 자율편성 단위에서 늘려버렸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택권을 일단 늘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창체 활동, 보통 창체 활동은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다음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 단위수가 줄어버렸어요.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일단 줄었는데 일단 선택권이 늘렸고 그 과정에서 과목 수가 늘어났죠. 과목 수가. 근데 과목 수가 늘어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선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다라는 취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다 절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수강 인원이 적어도 듣고 싶으면 듣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상대 평가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고 싶은데 여기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등급 따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일단 인원 많은 것을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 수능을 보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펼쳐는 놨는데 우리가 뷔페에다가 음식을 쫙 펼쳐놨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밖에 음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합법성 치율은 40% 이상이 돼야 되고 출석은 3분의 2 이상이 돼야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교과가 있어요. 자,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게 교과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안에 뭐가 있죠? 국어 안에 뭐 문학, 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과목이에요. 수학은 교과고 수학 안에 있는 뭐 확률과 통계, 뭐 대수, 미적분 그건 과목인데 일단 크게 교과예요. 이거 일반고에서 배워요. 보통 교과.
전문교과는 기존에는 전문교과 1이 우리가 아는 특목고, 외고, 국제고, 과고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직업고에서 배웠는데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면서 이 선택 과목 2개밖에 안 됐는데 이제 3개로 늘었죠. 근데 더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진로 선택은 과거에 무슨 평가였죠? 절대평가였죠. 그건 3단계 A, B, C. 그럼 학교가 어렵게 낼까요? 쉽게. 시험도 안 봐요. 그냥 과제 하나를 받아서 아이들 평가하고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A를 줘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서 전부 다 뭐가 됐죠? 상대평가로 바뀐 거예요. 단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만 절대평가예요. 알겠죠?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만 절대평가예요. 자,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사회가 필수 이수가 몇 학점이었죠? 8학점이었어요. 사회 8학점. 과학은요? 10학점. 그렇죠? 그리고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은 무슨 평가요? 절대평가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문교과를 보시면 요 1, 2 중에 특목고가 배웠던 전문교과 1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특성화고 과목이 이렇게 3개로 쪼개진 거예요. 아시겠죠? 야, 요거는 이제 특수 목적고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외고, 국제고, 과고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주요 과목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왜 그럴까요?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공통과목 전부 1학년 때 배워요. 학생들한테 선택권 없어요. 이거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모든 학교가. 자, 근데 왜 얘네만 파란색이냐? 1학년 때 배웠지만 정말 중요한 과목이 돼버렸죠. 왜요? 수능을 봐야 돼요. 2, 3학년 때 안 배우고 1학년 때 배운 걸로 3학년 11월에 수능 봐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나 1학년 때 배웠으니까 3학년 때 저거 안 해도 돼 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3학년 때 저 과목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과목들, 요 과목들이 3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요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니까 내신 경쟁하면서 1학년 때 배운 수능 공부도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이중에 아이들은 좀 고통이 따를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부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요 과목에 한해서만 절대평가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영수의 경우는 일반 선택만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쭉 펼쳐놓고 골라라 라고 할까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아마 10개 학교가 있다면 한 7개 정도의 학교는 이 과목을 아예 지정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 2학년 1학기는 문화, 2학년 2학기는 합법과 언어, 3학년 1학기는 독서와 작문,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학도 대수가 지금의 2학년 1학기가 수1이에요. 수1이 대수입니다. 수2가 지금 기준의 수2가 미적분 1이에요. 그럼 확률과 통계는 주로 누가 했죠? 문과. 예.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애들이 이거 하고 사실 이공계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도 했지만 추가로 뭘 했죠? 미적분 2와 그 다음 기하를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수능에 낸다면 무슨 말인 거죠? 그럼 기존의 인문계 아이들 기준으로 수능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급의 대학들이 수능 100전형 있다 가정해 볼게요. 수능 100전형인데 건축학과나 생명과학과나 신소재공학과에서 아이들 뽑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미적분 기하가 아예 없어요. 과학에 물리, 화학 없어요. 그냥 통합과학이에요. 수능 아주 잘 봤어요. 뽑아줄까요? 절대 안 뽑아요. 절대로 안 뽑을 거예요. 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죠?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수능 전형에서 뭘 추가로 확인할까요? 생기부를 들춰볼 거예요. 이렇게. 생기부를 들춰서 뭘 볼까요? 얘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최소한 이거는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2학년 1학기쯤 돼서 내가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와요. 내신은 아무래도 좀 망한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내신 내려놓고 뭐 하겠다? 정시 준비할게요. 저 정시 준비할게요. 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수능 100전형이 많으니까. 예.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학생이 이제 나와요. 아마 더 빨리 어머님들은 내년 1학기 끝나면 그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좀 일찍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단계의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이 2등급 하나만 떠도 3등급 하나만 떠도 그냥 인서울은 이미 거의 멀어져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아니까 일찍 방향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내가 내신이 이렇게 됐네? 그럼 나 빨리 정시로 돌아서야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앞으로는 수능 아무리 잘 봐도 내신을 포기한 학생은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최상위권 대학.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신, 생기부, 그리고 수능이 있다면 어느 한쪽을 잡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포기되면 안 된다. 최소한은 같이 끌고 가줘야 대학들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균형 있게 볼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설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뭐가 사라졌다고 했냐면 기존 교육 과정에서 전문 교과 원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냥 전문 교과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고 계열별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과학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의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과고 아이들이 이수하기 때문에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이 이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기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일반고 대비 아주 높은 성과를 가져왔었죠.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일반고 아이들이 이거 못 배울까요? 일반고에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원래는요. 고교학점제 시행 동시에 2025년에 뭐 하려고 했었죠? 외고, 국제고, 과고 모든 품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 거라면 고교학점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이제 기존대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완책이 뭐냐면 우리는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이제 배우지 않고 우리 학교에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이웃 학교에서 함께 들을 수 있어요. 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아마 인천 지역은 그걸 꿈두레라고 불러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또 하나는 너무 멀어요. 그 학교가. 우리 학교에도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데 너무 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 과목 수강을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인근의 대학교라든가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마치 학교에서 학점 이수하듯이 학점 인정해주겠다. 유관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신뢰가 사실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공동교육과정까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이 온라인 과목을 얼마나 개설해 줄 거고 그리고 그 과목을 이수했을 때 세특 기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세특은 어느 수준으로 될 건지 형식적으로 기재한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학교를 정할 때 그러니까 지망 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하나의 기준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이 과목들이 많을수록 일단 좋습니다. 일단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인문계인지 사회과학 계열인지 자연과학인지 공학 계열인지 의학학 계열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과목이 있으면 일단은 선택의 1순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이제 성적을 기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학 측에 그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교과는 전부 상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의 성취도도 표기해주고 상대평가의 등급도 기재를 해주는데 다만 사회과학의 융합선택만 아까 뭐라고 했죠? 절대평가. 그죠? 절대평가. 그리고 예체능도 절대평가.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은 뭐 심리학이나 논술이나 뭐 이런 교양 과목들은 그냥 패스, 논패스 개념이에요. 이수했다, 이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수하면 P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심하셔야 될 건 기술 과정과 정보 과목이 있어요. 기술 과정, 정보 교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IT 계열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피지컬 컴퓨팅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기술 과정과 정보 과목은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상대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기존에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 기재되지 않는 게 하나가 생겼죠. 뭘 기재하지 않죠? 표준 편차가 빠져버렸어요. 표준 편차가 빠진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져오죠.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기존의 어떤 학생, 기존의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표예요. 3학년 1학기. 근데 3학년 1학기는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만 상대평가였고 나머지 이 많은 과목이 다 절대평가였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내신 부담 없이 수능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표준 편차가. 대학들이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3학년 전체에 100명인 학교가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고등학교인데 3학년에 딱 100명밖에 없어요. 수학 10등 했어요. 몇 등급이죠? 1등급이죠? 수학 10등이면? 2등급. 네, 예. 11등이면 2등급이죠? 그러면 10등하고 1등하고 구분이 될까요? 대학 측에서? 안 되죠. 11등과 34등도 2등급이거든요. 11등과 34등 구분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10등은 1등 취급되고 11등은 34등과 동급이니 한 등 차이인 이 아이들은 1등과 34등의 격차를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면 애들 내신 부담이 줄었다? 절대 아닙니다. 내신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10% 들고 안 들고가 이제는 엄청난 인서울의 마지막 그 기준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과목들을 기하가 과거에는 절대평가, 3단계 절대평가인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상대평가 영역으로. 그리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다 두 과목씩 쪼개져서 다 이쪽 상대평가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3학년 때 아이들이 그러면 내신 경쟁이 기존보다는 어떻게 된 거죠? 치열해졌죠. 등급 나오는 과목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능 과목은 다 언제 배웠죠? 1학년과 2학년 때 배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3학년 때 내신 경쟁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배운 걸로 또 수능을 봐야 돼요. 정말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좀 아마 이렇게는 되겠죠.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 친구 분명히 있을 거고 내신이 좀 더 좋은 친구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로 어느 한쪽을 포기해서는 상위권 못 간다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조심하고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두는 건 좋다. 다만 아예 한쪽을 포기하지 마라. 이 개념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지금의 1등급 기준이 과거의 1.85등급, 2등급이 3.67등급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 1등과 10등, 11등과 34등을 어떻게 구분할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걸 계속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부분 뒤에서 말할 겁니다. 자, 수능 개편안을 보면 요 영어, 한국사, 제외 한문 얘네만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기존에는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다 계열에 따라 자기 진로에 따라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선택 문항을 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모든 학생,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은 다 동일 문제를 풀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는 안 바뀐 거예요. 국어는 이 과목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기준과 똑같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 보시면 수원, 수투에 아까 말했죠? 미적분 2와 그 다음에 기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공계 아이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게 됐다. 수능으로. 그죠? 기본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정말 웃긴 거예요. 이공계를 뽑는데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보지 않고 뽑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과 이것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쪽 심화 과목들 요거를 대학들이 상당히 중시 여길 거라는 거예요. 예. 사회과대학은 분명히 이거를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체크할 거고 또 이 과목들 적어도 국영수의 이 과목은 전부 다 상대평가인데 그죠? 사회는 여기만 지금 절대평가고요. 이만큼이 다 상대평가인데 이거와 이거를 각각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학기가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그 전략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좀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학교들이 하나씩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수 목적고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근데 인천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 중 아직 교육과정을 발표한 학교가 없어요. 부천은 23개 고등학교 중 부천은 8개 고등학교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한 고등학교 기준으로 제가 일단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1학년 1학기 2학기는 다 공통 과목으로 채웠죠.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네, 학생이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짜여진 대로 배우는 거예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학교가 정해놓은 과목이에요. 이것도 학생들이 무조건 이수해야 돼요. 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데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고민할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어차피 해야 돼요. 왜죠? 수능 과목이니까. 수능 과목 어차피 선택할 거예요. 수능. 그러니까 요 과목은 어차피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놓고 나머지는 니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과목들 중에서 골라라.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3개, 이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라. 학기별로. 이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을 줘도 자기 진로만 명확하잖아요. 진로만 명확하면 쉽게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의대 한번 해볼까요? 예, 의대를 간다. 의대를 간다. 그럼 중국어든 일본어 아무거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일단 생명, 화학, 물리 이거 하면 끝났죠, 3개, 그죠? 그다음 여기서 뭐 할까요? 기하 해야죠, 그죠?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서 전자기와 양자, 역학기 이게 물리예요. 옛날에 물투, 이게 화투, 생투, 지투예요. 그리고 여기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제, 세포, 물질 대사 이렇게 3개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수학과제, 탐구 이거 하면 되겠죠. 진로만 정해주면 쉬워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통합사회가 몇 단위죠? 몇 학점이죠? 2학기 1학년 다 합하면 6학점이죠. 자, 졸업하려면 몇 학점 있어야 돼요? 8학점. 그럼 이 아이는 이공계나 의학학 계열이긴 하지만 2, 3학년 동안에 사회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죠. 2학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2학점을 채워 넣을 때 어디서 채우는 게 제일 좋냐? 3학년 2학기까지 넘겨놓으세요. 밀어두면 돼요. 그리고 융합 과목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공계다? 그럼 사회는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졸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면 사회 융합 선택 과목으로 해주면 되죠. 왜요? 절대평가니까. 그죠? 그럼 내신 걱정 없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 내가 만약에 사회 계열인데 지금 과학 과목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까 필수 이수가 몇 학점이죠? 10학점이었죠. 10학점. 여기 보세요. 통합과 과탐실 합해서 8학점이에요. 그럼 2학점이 부족해요. 그죠? 그럼 2학점을 2, 3학년 동안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 학생은 내가 인문사회계인데 과학 2학점 언제 채운대요? 3학년 2학기에 채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사회에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채워 넣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또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교차 과목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아예 학생들에게 다 채워 넣었어요. 그죠? 통합사회 8학점, 통합과 과학과역 10학점 다 채워놓고 아이들한테 이 고민은 덜어준 거예요. 대신 여기를 다 비워놨어요. 예, 여기는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 골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고교학점 취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딱 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먹을 게 정해져 있다. 여기 보시면 2학년은 체육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생활교양 요 중에서 한 개 이상 선택해야 돼요. 3학년 때도 체육, 예술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양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체육 무조건 하라고 그랬죠. 2학년 때. 체육 선택했어요. 그죠? 총 8개 고를 거예요. 체육 하나 했습니다. 생활교양 중에서 하나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요 중에서 하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네요. 그죠? 그럼 6개 중에서 독서와 작문 이거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원, 대수 수능 과목이죠. 그럼 요 3개는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개 했죠. 그럼 3개 남았네요. 맞죠? 3개 남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자기 계열에 따라서 인문사회계면 여기서 고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공계 친구라면 물화생지에서 3과목 고르면 되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죠? 다만 그걸 학교가 정해주느냐 형식적이라면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느냐 요 차이만 있는데 다만 문제는요. 제가 오늘 아마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진로 결정을 미루지 마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12월에 원서 쓸 때 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 쓸 때 근거리도 따져보고 학교 인원수도 따져보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배정 받으면 뭐부터 봐야 되죠? 학교 배정 받으면 그 학교의 학사 일정부터 수행평가라든가 이 평가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동아리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선택하는 애들이 미루고 미뤘다가 언제 하죠? 내년 7월쯤에 하게 돼요. 왜냐면 그때 과목 선택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 가서 하면은 사실 많이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중3 아이들이 2009년생이에요. 그죠? 예, 2009년생이 역대 최저 학령 인구예요. 예, 가장 적어요. 심지어 지금 중2 아이들, 중1 아이들, 초육 아이들보다도 중3 아이들이 적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의 초5로 가면은 뚝 떨어지긴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에게는 뭐 하나라도 좋은 거 있어야죠. 그죠? 교육과정 바뀌고 수능 개편되고 뭐 이 아이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지금 벌판에 딱 던져놓은 건데 그럼 이 아이들한테 뭐 하나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일단 재수생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재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수할 수 있어요 아이들. 왜냐하면 지금 고1 아이들 중에 중3 아이들 재수에서 더 유리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학이 지금 기준으로 상위 10%였다면 얘 몇 등급일까요? 지금 기준 9등급제에서 2등급이죠. 그럼 비교 내신으로 재수하면 몇 등급이죠? 1등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마
따져봐서 내가 유리한데 비교 내신이 그러면 당연히 재수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 거고 역대 현역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만 명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국 4년제 전부 요 파란 건 서울에 15개 대학만. 그럼 엄청난 차이죠. 보세요. 전국적으로는 내신만 보고 뽑는 대학이 절반인 거예요. 신입생 100명 중 45명 내신만 보고 뽑는 거죠. 근데 서울 쪽 대학에서는 10명만. 그리고 이것도 교육부가 사정에서 지역균형 전형, 내신 전형을 좀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딱 10%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왜? 교육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대학들이 알아서 내신 전형을 높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 고정값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28학년도에도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도 똑같아요. 정시도 교육부가 40%를 16개 대학한테만 권유를 했어요. 권고예요. 근데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재정 교부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학들 이걸 더 이상 높이지도 않을 거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럼 이건 고정값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변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체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실기는 있겠죠. 그리고 논술은 20년도 더 전에 정부는 계속 논술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을 부활했어요. 그리고 논술을 보지 않던 상명대나 이런 대학들 다 논술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논술이에요. 근데 이 논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조장한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교육과정 범위 밖에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특히 서울권 대학들은 논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연대만 해도 내신 안 봐요. 논술 전형은. 그죠? 내신 제로예요. 그리고 뭐도 없죠? 수능 최저도 없어요. 논술 100전형이에요. 내신 9등급 아이가 수능 빵점 맞는 아이가 논술 잘 보면 연세대 의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형이니까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요것도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 비율은 고정값이다.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다만요.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선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얘도 형식적으로만 교과지 사실은 종합이고요. 얘도 형식적으로만 수능 전형이지 사실은 종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신을 51% 반영하고요. 내신 51%. 생기부 정성평가를 49% 반영하면 이거 무슨 전형이에요? 이거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형 요소가 50% 과반을 넘으면 그 전형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 내신 60%에 생기부 정성평가 40. 사실 이게 종합이죠. 하지만 이름은 교과가 될 거예요. 그런 전형들이 많아질 거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교과에서는 서류평가가 생기부예요. 서류평가가 늘어날 거. 그럼 뭘 보냐? 서류에서 보는 것은 이미 서울대가 또는 고려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게 있어요. 세 가지죠. 서류를 볼 때 첫째 보는 것이 당연히 성적을 보겠다. 그죠? 근데 성적을 볼 때 일단 성취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과목 이수 현황이에요. 진로와 적합한 과목을 이수했는가. 근데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했느냐. 이걸 세택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수능 최저는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변별은 약해졌잖아요. 그죠? 내신 변별은 약해졌는데 수능 변별도 약해졌는데 상대적으로 내신 변별이 더 크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과 교차 검증을 할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는 강화될 거다. 예를 들어 지금 의대 가려면 수시로 의대 가려면 수능 최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의대는 4합 5 정도 돼요. 4합 5. 4개 영역에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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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정도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4합 4.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4합 4.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3합 3. 네, 요 정도로 요구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면접과와 수능 최저가 원래는요. 면접과 최저를 보면 교과는 최저, 종합은 면접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교과 종합 전형에서 최저 요구하는 대학 거의 없어요.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면접도 비율이 늘어가겠지만 수능 최저도 함께 보겠다라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정시에서도 교과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내신만 갖고 대학 가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가능하고, 수능만 갖고도 대학 갈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를 잡더라도 나머지를 최소한은 가져가라. 그걸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학년, 지금 고2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지를 대학들이 올해 5월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3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연세대가, 고려대가, 성균관대가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지 언제 알 수 있죠? 그 확정되는 시기. 2학년. 우리 아이들이 고2 4월이 되면 발표하기 시작해서 5월까지 발표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대가 우리 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 내신을 몇 % 반영할 거고 어떤 과목을 반영할 거고 몇 명을 뽑을 거야. 면접은 있고 없고 그리고 최저는 어느 정도야. 이걸 다 알려주는 게 고2 4월에서 5월이에요. 5월까지 거의 발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2는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대, 서강대, 외대, 홍익대만 얘네만 내신 100이에요. 교과에서. 나머지는 전부 서류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여기서 서류 안 보는 대학이 절반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서류 보겠다는 학교가 점점 늘어난 거고, 내년쯤 내후년, 그러니까 27학년도, 28학년도 가면 여기서 붉은색 대학은 사라질 거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신 100 전형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저를 원하지 않는 대학, 안 보겠다는 대학이 2개밖에 없었어요. 건대, 동대. 근데 이 대학들도 이제 최저를 볼 가능성. 자, 입결 변화를 한번 보면은, 자, 특목고와 일반고를 놓고 아직도 이제 고민하실 학부모님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재학교, 얘는 고등학교가 아니죠. 얘는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영재학교하고 과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2,5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사고, 전국 단위가 10개밖에 없지만 광역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 광역 단위 자사고가 15개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어쨌든 11,000명 정도가 되고, 인문사회계인 국제고 외고를 합하면 7,000명이에요. 그런데 자사고를 다시 7대3 비율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눠서 이렇게 임의로 규정을 해버리면 딱 10,000명이에요. 자연계 10,000명, 인문계 10,000명. 그러니까 특수목적고 자사고 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합해서 20,000명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일반고 인원 33만 명 대비 약 6% 정도 되고, 얘네는 얘네보다 한 16배다. 제가 왜 이런 수치를 알려드리냐면 이 정보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아이들이 사회권 아이들이 가고 싶은 이제 학과들이죠. 초등학생만 돼도 의치한약수 이러고 다녀요. 그죠? 네. 어디 갈 거야? 의치한약수 중에 갈 거예요. 네. 8,600명 늘어난 거죠. 한 1,000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상위권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서울대부터 제가 시립대까지 끊어봤어요. 서울 시립대까지 38,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아이들이 서울대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이제 과학기술원이죠. 그 과학기술원이 약 2,0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하면, 여기를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수시로 선발하는 것과 정시로 선발하는 게 6대4 비율이니까, 그러면 5만 명을 만약에 수시에서 3만 명이라 가정을 하고요. 수시는 현역들 싸움이에요. 재수생들의 삼수생들은 논술에는 개입을 하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서 재수생은 추천을 써주지 못해요. 학교에서 아예 교장 선생님이 현역들한테만 써주도록 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들의 싸움으로 봤을 때 요 안에 어떻게든 이 안에 들어간다면 약 상위 7% 정도는 된다. 단 여기에 들어가려면 의체라수 가려면 수시에서는 약 상위 1에서 0.7% 1%에서 0.7% 정도 돼야 되고 정시로는 여기까지라고 보면 한 4%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시로 여기 가는 거 더 힘들어요. 0.5에서 0.7% 사이 돼야 이제 갈 수 있겠다. 특히 현역들에게는 제가 절대 정시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거의 6대4에서 7대3 비율로 N수생이 압도적이에요. 정시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9등급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는 요 5학기에 아이들이 총 몇 과목을 이수하죠? 자 1학년 1학기 한번 따져볼까요? 1학년 1학기 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 그리고 아마 기술과정과 정보 중에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나 중국어 중에 하나를 하는 학교도 추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7개에서 8과목이에요. 한 학기에.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라고 치면 8과목이면은 총 40과목이 돼요. 맞나요? 맞죠? 58에 40 맞죠? 7과목이면요? 자, 그럼 제가 볼게요. 하나도 그 과목들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올 1등급인 학생, 예, 완전한 내신 1등급. 전국에 150명 정도 존재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상위 4% 기준이 아니라 상위 10% 기준으로 올 1등급인 아이들은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럼 아까 의치한약수 전체가 몇 명이었죠? 8천 명대였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모두 그쪽을 원한다면 일단 다 채워 한 90% 얘네들이 다 채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 계산해봤어요. 올해 1학기 때 제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한 학기 성적 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는 친구들, 컨설팅을 하러 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성적을 바뀐 5등급제로 전환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41 친구는 올 1등급이 됐는데 얘는 오히려 성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얘보다. 역전됐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2등급이 다 10% 안에서 2등급이었던 거죠. 근데 얘는 10%를 벗어난 2등급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뀌면 2등급이 하나 남지만 얘는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여기 2.86인 친구들이 2명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은 1.6대가 되고 하나는 1.9대가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상당히 왜곡되는 지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연고를 그냥 내신으로만 간다 치면 보통 1.5등급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전형까지 생각하면 1.7등급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의 기준점을 저는 건동홍 여학생들 숙대 그 다음 국민대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까지 애들이 중상위권 이렇게 생각해요. 내신 몇 등급이면 교과전형으로 홍익대, 국민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홍익대 정도. 순수 교과로 가려면 지금 2.0이어야 돼요. 1.9, 2.0. 종합전형을 끼면 아마 생기부가 잘 관리되는 친구라면 한 2.2, 요 정도 돼야 아마 가능할 거예요. 2.3.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샘플을 늘려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의대는 이제 2등급 하나만 떠도 불안하다. 2등급이 한두 개 떴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2등급이 한두 개가 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약대는 가능할 수 있고 또 서연고의 반도체학과 같은 첨단 계약학과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연고대의 마지노선은 이제 1.1등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 라인이 1.45에서 1.55까지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2.08 이게 딱 건동홍 가는 성적이에요. 근데 예치가 1.51 나오죠. 근데 2.86이면 인천대 가는 성적이에요. 예, 인천대 또는 명지대, 예, 이 정도 가는 성적인데 그 성적이 지금 이렇게 뜨잖아요. 1.6대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러프하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도 볼 거고요. 앞으로는 원점수 개념은 이미 어머님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학교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91점이면 A죠. 근데 A인 애들이 몇 퍼센트예요? 최소 35, 많은 학교는 50%. 그러니까 셋 중 하나는 A란 말이죠. 셋 중 하나는 A. 그러면 이 친구가 다 올A라고 해서 공부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딱 눈은 어디로 가죠? 원점수로 가요. 얘가 100점에 가까운지 90점에 가까운지 이게 보게 되잖아요. 대학들도 뻔해요. 대학들도 이게 1등인지 10등인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 원점수 볼 거고 과목의 수연함, 세트 이게 다 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자료를 보여드릴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뀐 교육과정에서 과연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나요? 일반고가 그렇게 불리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한다면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또는 대입 제도에서는 일반고가 특목 자사고보다 훨씬 유리했어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조금은 만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의대 포함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장 확실히 갈 수 있는 방법은 교과 전형입니다. 예. 내신 확보해 놓고 수능 최저 맞추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기부 관리에서 내가 어디 그럼 일단 누구랑 싸워야 되죠? 일단 자사고를 싸워야 돼요. 과고랑 싸워야 돼요. 국제고랑 싸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면접도 있어요. 자, 아주 힘든 싸움이죠.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교과 전형이 없고 이게 종합 전형 중에 추천형 지균이에요. 각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2명씩 추천을 해주거든요. 보시면 일반고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아예 과고나 영재고 아이들이 여기 끼지도 못해요. 당연하겠죠. 그 아이들은 내신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내신 경쟁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가버리면 이 두 개 전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첫째,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이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죠.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더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수능 최저. 얘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가급적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의도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과고 영재고 아이들은요. 일반고 아이들이 3학년 때까지 배울 걸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다 끝내고 나머지는 대학 과정으로 가요. 근데 얘네들은 수능 공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수능 최저 맞춰와 그럼 그 학교 안 가요. 근데 이 학교 애들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서영고는 다 최저 없는 전형이 다 하나씩 있어요. 얘네들이 이걸 차지하는 거죠. 외고 국제고나 자공고 자사고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 자 보세요. 여전히 4분의 1은 일반고 몫이에요. 저기서는 90% 이상이 일반고죠. 여기서도 일반고죠.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 비율로 따지면 얘네들이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율 좀 더 많이 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 일반고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더 확실히 보여주는 데가 고려대인데요. 고려대 교과 전형은 일반고의 몫이에요. 그죠? 똑같죠? 자, 종합 전형인데 뭐가 있죠? 최저가 있죠?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있어요. 누가 없어요? 과거 영재가 1%도 안 돼요. 최저가 있으면 얘네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일반고가 절반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고대가 얘네들 안 뽑고 싶겠어요? 뽑고 싶겠죠. 그래서 다시 최저 없는 전형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전형들을 쪼개놓는 거죠.
그 최저가 없으면 이때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특목, 자사고, 과고, 영재고가 차지를 해요. 자, 그런데 다만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요 부분 일반고의 몫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좀 더 줄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었던 요런 전형, 요 전형에서도 이 몫은 교과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에서 내신 100이었다가 이제 내신 80에 생기부 20 본다고 해서 자사고 애들이 여기 쓸까요? 안 씁니다. 외고, 국제고 못 씁니다. 교과적으로. 왜? 어차피 내신이 7, 80% 되면 얘네는 내신이 4, 5등급 돼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애들 2등급 초반을 싸울 수가 없죠. 어차피 교과는 일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거의 없을 거다. 다만 이쪽에서 일반고의 몫이 과거에 비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예, 교육 과정이 바뀌면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특목 자사고 진학을 지금도 고민하신다면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면 부모님이 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의 의지로 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고에 가도 내신 1등급 대 안에 드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9등급 체제에서는. 중학교 내내 한 번도 B가 뜨지 않고 올 A 성취도를 맞은 학생도 실제로 고등학교 일반고에 진학해도 보통은 2점대 초중반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특목 자사고에서는 우리가 4등급 안에 들면 성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4등급 안에 들면 일단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특목 자사고는. 근데 5등급 대에 밀리면 중간이 없어요. 이 학교들은 중간이 없다는 게 뭐냐면 5등급 대 밖으로 벗어나고 4등급 안에 들면 4등급에 들면 경희대 중앙대 가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얘네들은 중간 없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 국민대 갈래, 뭐 숭실대 갈래, 세종대 갈래 안 가죠. 그럼 뭐 할까요? 재수예요. 재수. 신기한 건요. 재수하면 좋은데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학교의 경쟁이 치열했던 거고 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특히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특목고 가는 순간 수능 공부 거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외고 예를 들어볼까요? 외고에 하루 일주일에 10시간 수업을 듣는다 가정하면 그 중에 6시간이 뭐죠? 영어랑 전공어예요. 국어, 과학, 수학, 사회는 일반고 대비 절반도 안 돼요. 수업 시간이. 그리고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사회 과목이 50%예요. 국제계열 사회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중심이 아니라는 거. 단 자사고는 다르죠. 자사고는 수능 중심이에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유형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학생 의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성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이 떴을 때 아이는 내 의지로 갔을 때와 부모 의지로 갔을 때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선행이 일단 필요해요. 선행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고를 갈 거냐 특목 자사고 가냐 완전히 달라요. 적어도 자사고를 가겠다, 과고를 가겠다, 자사고 가겠다 하면은 선행은 최소 미적으로 다 끝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고 대비 한 학기에 1년 과정을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1년 동안 일반고가 배운다면 얘는 한 학기에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3-4번은 다 반복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외고 국제고는 달라요. 외고 국제고는 수학과학 중심이 아니라서 영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확실히 잘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원점수가 약 97 정도에서 성취도 A가 확보돼야지 93점 이하로 확보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필로 평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장문의 글을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문제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짧은 글을 보고 독해에서 요지를 찾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긴 글을 독해하지 못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글을 읽고 요약도 해야 되고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글로 표현해야 되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발표 수업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멘탈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조금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학생들이 일단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너무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진로를 확실히 정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왜냐하면 학교 유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교육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동아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정규 동아리. 정규 동아리를 창체 동아리라고 해요. 하나는 자율 동아리. 근데 자율 동아리는 입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정규 동아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규 동아리는 학교에 제한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학 중심 동아리, 화학 실험 동아리가 하나예요. 생명 중심 동아리 하나예요. 코딩 프로그래밍 동아리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 신입생 보통 15에서 20명 선발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조금 진로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게 한 4년 전부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4년 전부터 아이들이 생명화학 계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입시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인하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하대에서 원래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되게 셌어요. 생명화학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기 성적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첫 진로를 의학학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성적이 확보가 안 되면 얘네들이 생명, 화학 쪽 신소재로 빠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모이고 전국에서 모여서 전기전자공학이 요만큼이면 생명화학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4, 5배 돼요. 그래서 입결 변화가 인하대가 만약에 일반 이공계가 2.6 정도 된다고 치면 생명화학 쪽이 2.0이었어요. 예. 그럼 이것도 서울권 대학도 똑같아요. 서울권 대학도 일반 학과 대비 생명화학 쪽은 항상 높아요. 경쟁률도 훨씬 높고 완전히 왜곡됐죠. 그런데 동아리 선택부터 저는 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학하고 3월 첫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동아리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생명화학 동아리에 6, 70명이 모여요. 근데 15명만 뽑을 거예요. 20명만 뽑을 거예요. 어떻게 뽑을까요? 면접 보는 동아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가위바위보예요. 예, 고등학교 동아리는요 가위바위보, 아이고 떨어졌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동아리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학교 배정 받잖아요. 학교 배정 받으면 그럼 그때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 동아리 목록을 쭉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학사 일정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웃 중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선발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해마다 2월이 되면 신입생들,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다니는 성적 좋은 아이들 데려다가 멘토링 수업을 해줘요. 예, 그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 어떤 동아리가 좋고 뭐 이런 걸 다 해주니까 막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선택 과목도 미리 정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과목을 언제 수강할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없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강할지 이걸 다 계획을 짤 수가 있죠. 또 이걸 해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주제 탐구 활동. 그러니까 이 주제 탐구 활동을 잘 해야 세특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수행평가만으로 세특이 구성된다면 모든 아이들, 같은 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그죠? 수행평가가 똑같겠죠. 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내 세특을 옆에 친구가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려면은 주로 언제 기회가 오냐면 기말고사 끝나고요.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건 내신이 끝났다는 얘기죠. 내신이 끝나고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가 학교 유연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율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진로 관련의 주제 보고서 쓰고 발표 수업하면 세특에 기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특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독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념 원리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에는 교과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국어든 사회든 영어든 과학이든 다 있어요. 이걸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죠. 예.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에는 유형별 문제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학교에서 거의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도 답이 없어요. 제가 인근에 아는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평가계 막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아이들한테 직접 네가 읽은 것, 네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봐, 요약해봐. 그리고 조건 몇 개를 줄 테니까 이 조건에 맞게 글을 써봐. 그리고 네가 쓴 글을 나와서 친구들한테 한번 발표해봐. 이렇게 단계적인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3은 자존감 있긴 하지만 중1, 중2, 뭐 초등학생 자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목자사고 보낼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완전 저학년이면 특목자사고 보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력을 좀 기르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실력,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남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지 예. 가장 기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일단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H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올해 2학년 1학기 요 학교에서 독서 과목을 중간, 기말 만점 맞으면 60점. 그죠? 수행 40점. 일반적이에요. 모든 학교가 6대4예요. 지금 인천 지역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대 이게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필에서 서답형이 20점씩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객관식 문항은 48%였던 거고 선원술이 52%였던 거죠. 자, 그런데 서울권에서 고교학점제 시범고가 있었어요. 그 학교 교육과정을 보니까 평가 계획서에서 중간 기말이 15점이에요. 만점 30, 수행이 70. 근데 여기서 선언 수령이 각각 30점씩 들어가 있어서 결국 21%만 객관식이었고 79%가 쓰고 말하는 시험이었어요. 예, 단계형 활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현상 가져올 수 있는 게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저학년일수록요 아이들 요즘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펜글씨 학원 보내야 됩니다. 제가 절실히 느껴요. 정말 절실히 느껴요. 수행평가는요 이제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세서 제출해 이거 없어질 거예요. 이제 준비해서 그 당일날 와서 바로 쓰는 건데 평가 기준에 모든 학교에 뭐가 있냐면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는 일단 감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아이들 글씨체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이들 물어보기도 하지만 제가 관찰을 해서 이래서 요즘 아이들이 글씨를 못 쓰는구나. 아이들이요 태블릿을 너무 일찍 쓰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에 서체 자동 완성 기능도 있고요. 이쁘게도 만들어지고요. 태초 별교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어쨌든 또박또박 정자로 쓰는 연습이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우리 학원의 인근의 모 학교의 수행평가 중학교예요. 자 문제를 보면 학교와 진로를 학생이 선택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가 반대를 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쓰라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조건은 두 개인데 제가 여기다 밑줄을 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쓰라 이 말이 이 조건이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학교에 또는 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근거를 두 개를 제시하더라도 어차피 요게 가정이라면 이 근거는 우리 엄마나 아빠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을 쓸 때 설득하는 글을 쓸 때 뭘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재반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은 크게 4단계죠. 주장, 근거, 상대 측에서 내 주장에 대한 반박, 내가 이 주장에 대한 재반박. 이 4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의도를 이해 못하면 일단 감점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량 미달도 안 되고요. 시간 초과도 안 되고 맞춤법 오류도 안 되고 비문도 안 되는데 여기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된다. 네. 자, 이게 특목고 입시 문제예요. 면접 문제입니다. 단 글이 아니라 말로 해야 돼요. 두 개의 의견 중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이 조건에 맞춰서 말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어리석더라도 다수의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정치가 좋겠냐? 아니면 똑똑한 철인 통치,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게 좋겠니? 소수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엘리트주의와 바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조건이 어떻죠? 아까 수행평가랑 다르지 않아요. 자, 이게 인근 고등학교 올해 1학기 수행평가 문제였어요. 설득하는 글 쓰는 수행평가예요. 여기 보면 2가지로 써라.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왜냐하면은 근거 2가지를 써라. 예상되는 반론 쓰고 여기에 대한 재반박해라. 어때요? 중학교 수행평가나 고등학교 수행평가나 똑같다. 심지어는요. 대학 논술 문제입니다. 이 대학은 참고로요. 내신 반영 제로고요. 수능 최저 없어요. 논술만 잘 보면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문제는 2개의 주장 중 하나를 택하되 여기에 대한 조건부 글을 써라. 5개 주어진 글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내 주장을 정당화하라. 그러면 6개의 글 중에 3개의 주장에는 내 주장, 이 하나의 주장을 선택했을 때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게 몇 개죠? 3개죠. 그럼 선택하지 않은 거에서 3개를 활용해 반론을 써라. 그리고 다시 내가 이거를 재반박해라. 자, 중학교 수행평가부터 특목 입시, 고등학교 수행평가, 대학 입시까지 다 같은 걸 평가하고 있어요. 같은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평가 요소가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6개 정도 유형의 수행평가를 계속 돌렸어요. 예를 들면 시를 분석하라고 한 다음에 2단계로 여기에 맞춰서 시를 창작해보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낼 때가 있고요. 또는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비평문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걸 설명하는 설명문을 써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비평하기 그리고 창작 문학작품 만들기 설득하는 글쓰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의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진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탐색한 다음에 이 학교의 신입생이 몇 명인지, 동아리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신 평가를 지필과 수행을 몇 대 몇으로 지금 하고 계획인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요거는요 입학해야 할 수 있어요. 입학하고 4월에 공지를 해줘요. 4월에. 좀 늦죠 생각보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12월 9일 원서를 쓰는데 경기권하고 좀 달라요. 경기권은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와 원서 쓰는 날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네, 그래서 같은 원서에다가 일제만에 무조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특목 자사. 근데 인천 지역은 좀 다르죠. 얘네들이 먼저 시작해요. 먼저 시작해서 일당 합격이 발표가 하기 전에 바로 이걸 쓰게 되니까 요 일자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복잡해요. 인천 지역은 여기 보시면 여기 공동학교군 있죠. 이 공동학교군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평 계양구 지역에서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제1고는 필수예요. 공동학교군 필수니까 꼭 써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요 학교들 있죠. 제물포고, 인천고, 인천남고, 석정여, 선명, 이거는 선택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지망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쓴다. 최소한으로 쓰면 남학생은 17개, 17지방, 여학생은 16지방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최대로 쓰면 몇 개를 쓰게 될까요? 이거 다 쓰면 20개죠. 거기다 특목 자사고까지 하면 21개, 남학생 21개, 여학생은 19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고만 쓰는 친구와 자사고나 특목고를 쓰는 친구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지망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럼 중학교 내신 중요할까요? 일반고에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의 제2학교군의 일반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학 정원을 만약에 중학교 졸업자 중에 지원자가 초과한다면 그때부터 의미가 있죠. 왜? 배정수에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니까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일반고로 간다고 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부평 지역에, 계양 부평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줄고 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보니까 인천 전체 내에서도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어요. 이쪽에 좀 모여 있고, 학급당 인원이 22명, 23명 돼요. 서구, 저번 주에 청라에서 제가 그 설명회를 했는데, 청라에는 서인천고등학교, 백석고, 또 아라고 한 5개 정도 학교가 400명이에요. 하나면에 440명, 430명. 가장 적은 학교가 신현여고였는데 신현여고가 223명 정도 돼요. 그러면 서부에서 제일 인원수가 적은 학교가 부평지에서는 제일 많은 학교라고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단 내신 등급에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입결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세일고, 제일고, 부계고. 부계고 배정받은 애들 물죠. 물어요. 부천 지역에서는 그 부천여고 배정받은 물어요. 상일고 배정받은 물고. 지금 10%까지 1등급을 준다고 했을 때도 이거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그죠? 2등급 하나 되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게 누적됐을 때 인서울이 어려워질 수 있다. 34등, 4등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당할 수 있다.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자, 보세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진학한 학교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부은고, 부광여고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율을 보였어요. 그럼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전문대 많이 보내서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4년제를 많이 갔지만 얘네들이 더 많이 갔는데, 그럼 4년제를 많이 보냈다? 어느 학교 갔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지방으로 많이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있죠. 뭐냐면 맨 밑에 세 개 학교 보세요. 아까 봤던 학교들이죠. 부평에서 인원수가 제일 적은 학교들이 맨 밑에 있어요. 제1고, 부교여고, 세1고. 근데 얘네들은 압도적으로 뭐가 적어요? 전문대 진학률이 적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내신이 확보가 안 되면요, 본인이 피해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학교 배정받았으면, 다른 학교 갔으면 이 성적이 아닐 텐데 내가 이 학교 갖고 이 성적을 받았다? 난 재수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우리가 학교 정보를 보면 4년제 진학률, 전문대 진학률, 해외 대학 진학률, 그리고 취업률, 요거 빼고 나머지를 기타라고 공지를 해요. 근데 애들이 4년제도 안 갔고 2년제도 안 갔고 외국 대학도 안 갔고 취업도 안 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재수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위 3개 대학 보세요. 똑같아요. 세1고, 부교여고, 제1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보세요. 이 학교는 누가 많다? 누가 많을까요? 어쨌든 상위 자원이 많다라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을 확보하려면 이 학교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면학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고, 그리고 최상위권으로서 상위 10% 드는 것 정도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학교 가야 돼요. 왜냐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케어받기 좋고 생기부 관리받기도 좋아요. 예, 오히려 인원이 많을수록 생기부받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 밑으로 가보면 북학여고나 부흥고 보세요. 재수 전쟁률이 또 압도적으로 또 줄어들어요. 예. 왜냐면 이 학교들은 아까 봤지만 어때요? 전문대 진학률이 또 압도적이죠. 이거는 진학부장 선생님의 성향이기도 해요. 일단 네가 나중에 휴학을 하든 뭘 하든 포기하든 일단 우리 학교는 다 대학에 보내고 온다. 예. 이런 입장이면 이렇게 전문대도 많이 갑니다.